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만석군 최대감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른 사람은 자기 아들도 아니고 문중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 집동이나 치우고 나무하며 살아온 온 마을이 반푼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머음이었지요. 노인이 뼈만 남은 손으로 머음의 손목을 확 붙잡더니 피 섞인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덕수야, 곳간 열쇠 그리고 이 집의 집문서, 땅 문서 모두 내가 가지고 가거라. 아, 머음이 기겁을 하고 손을 뗍니다. 그런데 최대감이 이어서 뱉은 말이 그리고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오늘 빠밤만으로 이 집을 떠나거라. 집안의 전 재산과 곱디고 온 사대부 가문의 며느리를 머음에게 데리고 도망치라니. 대체 시아버지 최대감은 왜 이런 기하고도 충격적인 유언을 남긴 것일까요? 치흑 같은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두 그림자가 담장 밑구멍으로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묵직한 괴작을 짊어진 머음 하나,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다름 아니니 집안의 며느리였지요. 뒤에서는 횃불을 든 사내들의 고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저물어가던 무렵이었지요. 신천 최씨 가문에 앉혀 그 넓디 넓은 사랑방 안에는 며칠째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만석군이라 불리던 최대감이 자리보전을 한 지가 벌써 보름째 방 안가득 당향 냄새가 배어있어 코끝이 알싸할 지경이었지요. 그날 밤은 유난했습니다. 최대감이 기침을 한 번 토해낼 때마다 방 안에 문창살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숨소리가 거칠러졌던 것입니다. 늙은 몸종이 황급히 문 밖으로 뛰쳐나가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았고 그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대감마님께서 위중하시다니 어서들 오시게 몸종의 다급한 외침이 마당을 가로지르자가 삐쳐나온 일가친 척들이 버섯발로 사랑채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촛불이 널거리는 방 안에는 어느새 맏아들 최장수를 비롯한 친척들이 빼곡히 들어차 저마다 침을 꼴깍 삼키며 대감의 입술 끝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지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그 마지막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최 대감은 떨리는 손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방구석에 엎드려 있던 머음 관수였지요. 관수는 이 집에서 나고 자란 종놈으로 원말이 어느라고 요령이라고는 피울 줄 모르는 성정이라 다른 하인들에게 종종 놀림거리가 되곤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안수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감의 목소리는 신락 같았으나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관수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대감의 손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었지요. 그러자 대감은 다른 한 손으로 옆에 놓인 묵직한 노수의 뭉치를 힘겹게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니 집안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곳 열쇠였고 그 옆으로는 산더미 같은 땅 문서와 집 문서가 빼곡히 들어찬 오동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지요. 방 안에 있던 모든 눈이 그 열쇠로 쏠렸습니다. 최장수의 눈동자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아니 오히려 가장 먼저 그 열쇠를 향해 눈이 뒤집힐 듯 달려들었던 사람이 바로 최장수였습니다. 대감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장남을 매섭게 한번 쏘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스를 벌었던지 최장수마저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설 정도였지요. 그러고는 괴작을 관수의 품속에 억지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이걸 내가 푼 거라. 관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눈만 바르르 떨며 얼떨결에 괴작을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지만 대감의 손이 자신의 팔을 놓지 않으니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대감이 이번에는 문가에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던 둘째 며느리 윤씨 부인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사대부가에서 곱게 자라이 집으로 시집여인으로 품격과 총명함을 함께 지닌이었지요. 대감은 힘겹게 손을 뻗어 관수의 옷자락을 꽉어 주었습니다. 관수야,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이 열쇠와 문서를 품고 당장이 며느리를 데리고 피신하거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사랑방하는 순간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지요.
만석군 가문의 곱간 열쇠와 문서를 그것도 며느리의 신변까지 일개머음에게 막힌다니 이런 해괴한 유언이 세상 천지에 또 있겠습니까? 최장수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하다 못해 이내 흑빛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려 다리에 힘이 풀려 도로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소자가 엄연히 장남인데 어찌 저런 미천한 종놈에게 최장수가 목청을 높였으나 대감은 이미 그의 말을 들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의 얼굴을 둘러보며 나지막하게 탄식을 내뱉었고 마당에서 있던 하인들도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지요. 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다들 발을 동동 구르며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관수는 여전히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순박한 표정으로 궤장만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저 대감만이 시키셨으니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그런 관수를 물끄러이 바라보다가 이내 굵은 눈물방울을 치맛자락 위로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에서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뜻을 읽어낸 각가달기였지요. 부인 내 아들놈은이 집안을 지키지 못할 것이요. 대감은 끊어질 듯 말듯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유언의 종지부를 찍는 듯한 한마디였지요. 그러고는 그 유언을 끝으로 최대감은 긴 숨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버님, 대감마님. 방안은 순식간에 통곡과 분노의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몸종들은 문지방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지요. 그 아비 교환 속에서 최장수는 눈에 불을 켜고 벽에 걸린 가죽 채찍을 낚아챘습니다. 이놈 관수 그 궤작 당장 내려놓지 못할까? 최장수가 채찍을 휘두르며 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관수는 궤작을 빼앗기지 않으려 몸을 웅크리고 등을 돌렸지요. 두툼한 등짝에 채찍이 매섭게 내리꽂혔지만 관수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감마님의 마지막 말씀만이 머릿속에 맴돌 뿐이었지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윤씨 부인은 시아버지의 시신 앞에 엎드려 마지막 철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부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관수의 소매를 쓸며이 잡아당겼습니다. 그 손짓 하나가이 두 사람의 앞날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신호였다는 것을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밖에서는 갑작스러운 먹구름이 몰려들며 거센 바람이 문창지를 세차게 흔들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의 집안의 앞날을 예감이라도 한 듯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댔던 것이지요. 내감의 마지막 순결과 함께 신천 최씨 가문의 운명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순박한 머흥 관수가 대감의 유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저 채찍을 맞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궤작 속에는 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이제부터 차차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감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 사랑방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곡소리와 고함이 뒤엉켜 어느 것이 슬픔의 울음이고 어느 것이 분노의 외침인지조차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촛불마저 그 소란스러운 기운에 눌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아비 교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회장수는 이미 아버지의 시신 아비라는 것도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고는 아직 온기도 채 식지 않은 부친의 곁을 지나쳐 관수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섰던 것이지요. 이놈 관수야, 그 궤작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할까? 저것이 집재산인 줄 알고 종놈 따위가 감히 품고 있느냐? 최장수의 고함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방 안에 있던 이들이 죄다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의 친척들과 하인들마저 그 퍼런 기세에 눌려감이 나서서 말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살필 뿐이었지요. 이럴 때는 괜히 나섰다가 불똥이 될까 두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관수는 등짝에 채찍 자국이 벌컥해 부어오른 채로 그저 궤작을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매 한 대에도 살려달라 빌고 또 빌었을 관수였건만 그날만큼은 무엇에 쓴 사람처럼 이를 악물고 궤작을 놓지 않았지요.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회장수는 다시 한번 관수의 품에서 궤작을 억지로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관수의 두 팔은 마치 오래된 나무뿌리처럼 괴작을 단단히 휘감고 놓아주지 않았지요. 아무리 잡아당기고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으니 최장수는 결국 분에 못 끼겨 발까지 쿵쿵 굴러댔습니다. 이런 미련한 소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오냐 두고 보자. 내 오늘 밤 안으로 저놈을 도라관나에 넘기고 말 것이다. 그리고 저 여편네는 친정으로 쫓아보낼 것이야. 한편 윤씨 부인은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 조용히 앉아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자꾸만 곱씹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면 어떤 거짓도 부릴 수 없다 하지요. 그 눈빛은 결코 정신이 흐려진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늘하리만치 또렷하고 형안이 집안의 앞날을 저울질나는 깊은 안목이 서려 있었던 것이지요. 부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 삼경 그러니까 자정 무렵에 이르렀을 즈음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갑작스레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빗줄기가 어찌나 세차던지 지붕기와 위로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수십 개의 북을 한꺼번에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감나무 잎사귀들이 빗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늘 처마 끝에서는 낙수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그 요란한 빗소리 덕분인지 집안의 소란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며칠간 곡을 하느라 목이 쉬어버린 몸종들도 지쳐 쓰러지듯 자리를 떴고 최장수 역시 사랑채로 자리를 옮겨 술상을 벌인 채였지요. 이 틈을 놓치지 않은 것이 바로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젖은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관수가 채찍 맞은 등을 움없이 빗물을 그대로 맞고 앉아 있었지요. 이 순박한 산내는 등의 상처보다도 대감만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더 서러운 모양이었는지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수야. 부인의 나지막한 부름에 관수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부인의 얼굴에 서린 다급함이 역력히 느껴졌지요. 지금 이렇게 넣어놓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저 도련님이 사람을 풀어 너를 관하여 넘기려 한다고 하니 밤이 새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아님소인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관수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되묻자 부인은 조급한 마음에 그의 소매를 다급히 잡아 끌었습니다. 묻지 말고 따라오너라. 살고 볼 일이 아니겠느냐? 실은 바로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최장수가 술상 앞에 앉아 형방을 지내던 먼 친척 하나를 불러들여 흉계를 짜고 있었습니다. 곰방대를 뻑뻑 빨아대며 최장수의 목소리에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는 자신감마저 묻어났지요. 내 저놈을 도적으로 몰아 곤장을 맞게 하고 저 여편네는 친정으로 쫓아내야겠소? 그래야 이 집안 재산이 온전히 내 것이 될 것 아니겠소? 자네가 조금만 도와주게 섭섭지 않게 갚아들리다. 그런 흉계가 오가는 줄도 모르는 관수는 헛간에서 부인이 이끄는 대로 괴작을 다시 등에 짊어졌습니다. 부인은 낡은 가마니 하나를 재빨리 찾아와 그 위를 덮어 씌워 행여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감추었지요. 이 집 뒷간 옆으로 가면 오래전에 무너진 담장 자리가 있느니라. 예전에 하인들이 몰래 술을 훔쳐 넣었던 그 개구멍 말이다. 거기로 빠져나가졌구나. 관수는 두말 없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몸을 한껏 낮추고 뒷간 옆 무너진 담장의 개구멍을 향해 기다시피 나아갔지요.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두 사람은 대문도 아닌 그 좁은 개구멍을 통해 태어나고 자라니 집을 몰래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길은 순식간에 질척한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관수의 집시는 금세 흠뻑 젖어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진흙이 미끌미끌하게 밀려 들어왔지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발이 푹푹푹 빠져 걷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인의 뒤를 바짝 따라 걸음을 재촉했지요. 보름달이 치읓 같은 먹구름 뒤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버린 무렵 두 사람은 집신이 다 찢어지도록 가파른 대째 고갯길을 향해 밤길을 내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하지만 앞에서 이을 악물고 걷는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관수도 없는 힘을 짜내고 또 짜내었던 것입니다. 마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소인이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걸릴 만한이어서 앞장섰거라. 부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산길 어귀에 닫아 다르자욱한 속에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지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등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인기척이었지요. 멀리 본가 쪽에서 횃불이 하나 둘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관수를 잡으러 나선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사울림이 되어 골짜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 있다. 관수 이놈께서 못할까? 놓치면 큰일 난다. 어서 쫓아라. 고함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부인의 걸음도 다급해졌습니다. 관수는 등에 짊어진 괴작이 빗물에 젖어 문서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지 자신이 걸치고 있던 두꺼운 겉옷을 벗어 괴작 위를 겹겹이 덮어 씌웠습니다. 정작 자신의 등짝은 채찍 자국 위로 차가운 빗물이 그대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는데도 관수는 그런 것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지요. 관수야, 내 몸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소인은 괜찮습니다. 이 문서가 젖으면 대감마님의 뜻이 헛되이 되고 맙니다. 그 짧은 대답에 부인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어울한 사내의 몸속 어디에 저런 우직한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인지 새삼 놀라울 따름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침내 횃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몸을 던지듯 숨어들었습니다. 우거진 칠덩굴 사이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서로의 숨소리조차 새어나갈까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지요. 저 멀리서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릴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숨죽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칠덩굴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나무십 사이사이로 스며든 빗방울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부인은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히면서도 행여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손등을 입에 지그시 물었지요. 관수는 그런 부인을 보며 자신의 몸으로라도 바람을 막아주려는 듯 슬며이 앞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저 멀리서 어른거리던 횃불도 고래고래 외치던 고함도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참았던 숨을 길게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온몸이 흠뻑 젖었고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무엇보다 크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천 최씨 가문에 되들 보였던 곳간 열쇠와 문서는 순박한 머음의 등에 엎인 채 캄캄한 밤의 숲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무사히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앞에 또 어떤 고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미래라는 시간이 대체 얼마나 긴 것인지 그때 그 산속에서는 하루하루가 마치 열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밤에만 걸음을 옮기고 낮에는 굴 속에 몸을 숨기며 도망을 이어갔지요. 관수는 발바닥이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윤씨 부인은 곱던 손끝이 가시던 불에 긁혀 성한 곳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래 밤낮을 꼬박은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고향에서 수백 리나 떨어진 낯선 고을에 다르게 되었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기슭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 가서 있었지요. 지붕은 반쯤 뚫려 밤하늘의 별이 그대로 보일 지경이었고 흙뼈는 여기저기 갈라져 찬바람이 끊임없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님, 여기서 하룻밤 눈을 붙이시지요. 관수가 조심스레을 건넸지만 부인은 이미 며칠간의 강행군에 진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이 겹치더니 결국 부인은 오두막 문턱을 넘자마자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지요.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관수는 화들짝 놀라 옷가지가 다 찢어지는 것도 아고하지 않고 산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캄캄한 밤중이라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저 손끝으로 더듬어가며 먹을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맸지요. 그렇게 산딸기 몇 알과 이름 모를 약초 뿌리를 캐와서는 부인의 입과에 조심스레 가져다 대었습니다. 부인은 그 정성 어린 손길 덕분인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밤새 곁을 지켰을 관수의 모습이 문가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그 자세가 도무지 흐트러진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관수는 시아버지의 땅문서와 집문서가 든 괴작을 밤새도록 가슴에 품은 채 오두막 문등을 바짝 붙이고 앉아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괴작을 붙든 관수의 손가락은 밤새 노스에 잠금 장치를 지키느라 마디마디 흘때가 새까맣게 끼어 있었지요. 관수야, 너는 잠도 자지 않았느냐? 부인이 나지막이 묻자 관수는 그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부인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관수는 참으로 어눌하고 순박하기 짝이 없는 사내였지만 주인이 내려준 명령 하나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무서운 충직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부인은 그리 생각하며 관수의 얼굴을 새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관수의 손이 부인의 발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조차 지히지 못한 그 냉골 오두막에서 관수는 자신의 체온으로 부인의 언발을 밤새도록 녹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눈시울이 절로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인은 남편이라는 사람에게서도 시댁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진실한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장수는 오로지 재물과 향락에만 눈이 멀어 있었고 다른 친척들도 저마다 재송만 챙기기 바쁜 이들이었으니 말이지요. 헌데이 미천한 모습 하나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이 사내가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관수와 윤씨 부인의 행방을 도무지 찾지 못한 최장수는 애가 타다 못해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재산을 되찾으려면 저 열쇠와 문서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것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으니 밑을 노릇이었지요. 결국 최장수는 이웃마을의 왈패들과 결탁하여 전국 각지에 수소 물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관수라는 놈과 도망친 며느리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후하게 값을 쳐주겠다. 최장수는 관나의 형방에게 술과 재물로 아첨을 떨며 두 사람의 인상착의가 적힌 방을 고을마다 붙이게 했습니다. 그 방에는 관수의 어눌한 말투와 순박한 생김새 그리고 부인의 단정한 자태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정작 괴작을 짊어지고 다니는 관수 자신은 그 안에 대체 무엇이 들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괴작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윤씨 부인을 무사히 모시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임이라 여기며 오직 그 한 가지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칠 후 두 사람이 잠시 몸을 피해 있던 어느 고을의 주막에서는 심상치 않은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최장수가 보낸 밀고자들이 주막 평상에 걸터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그림을 그려 대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 여자 좀 보게. 아무래도 방에 그려진 얼굴과 닮지 않았나. 조용히 하게 괜히 소란 피웠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우리만 경치는 걸세? 밀고자들은 주막 구석에 죽치고 앉아 지나는 이들을 렐러폰 사이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관수와 부인이 그 주막을 지나지 않은 덕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언제 다시 그런 위기가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오두막으로 돌아온 윤씨 부인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 최대감이 대체 왜 무슨 까닭으로 이 순박하고 우직한 머음에게 가문의 운명을 통째로 맡겼는지 그 깊은 뜻이 이제야 조금씩 헤아려졌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분이셨구나. 부인은 나지막이 혼잣말을 되뇌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지킬 사람이 없으면 다 부질없는 법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자라도 마음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대감은 바로 그 이치를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보았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관수는 오두막 마당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주섬주섬 모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서투른 솜씨로 남아 뚝딱뚝딱 작은 나무의자 하나를 만들어 부인 앞에 조심스레 내놓았지요. 마님 여기 앉으시지요. 땅바닥은 차갑습니다. 부인은 그 투박한 나무 의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이내 조용히 웃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세간살이 하나 없는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부인은 난생 처음으로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 뿌리를 내리려는 이 순간에도 저 멀리서는 여전히 그들을 노리는 발걸음들이 하나둘 다가오고 있었으니 두 사람의 앞날이 과연 순탄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이 트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오두막 문틈으로 희부한 빛이 스며들자 윤씨 부인은 밤새 뒤척이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도피와 굶주림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부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관수야. 부인이 나지막이 부르자 밤새 문가를 지키고 있던 관수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마님 잠은 좀 청하셨습니까? 잠이 오겠느냐? 헌데 관수야, 내 밤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까지고 이리 쫓기며 도망만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느냐? 하오남마님, 이곳은 낯선 땅인데 대체 무엇으로 뿌리를 내린단 말씀이십니까? 관수가 근심 어린 얼굴로 여쭙자 부인은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서찰과 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최대감이 살아생전 미리 마련해 두었던 문서들 가운데 부인의 명의로 된 목과 시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증표가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있는 한 우리도 땅 한 떼기쯤은 얻을 수 있느니라. 자, 오늘부터 고을을 돌아보아야겠다. 부인은 그날로 고을 어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저곳 발품을 팔며 사흘을 헤맨 끝에 마침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수년째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버려진 황무지 한 댁이었습니다. 잡목과 자갈이 어지러히 얽혀 있어 쟁기를 대는 것은 딛기조차 힘든 비탈밭이었지요. 이 땅을 사겠소? 부인의 말에 땅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이 땅은 자갈투성이라 곡식은커녕 잡초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이 근방에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땅인데 정녕 이런 땅을 사시겠단 말씀이십니까? 갑이나 정하시오. 흥정할 시간이 없소. 참으로 알 수 없는 분이시구려. 좋습니다. 그럼 헐갑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땅 주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서둘러 그 비탈밭을 넘겨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인은 유서에 적힌 면천적 조항을 근거로 사마관수를 정식으로 양인 신분에 올리는 절차까지 마쳤지요. 이제 관수는 더 이상 도망다니는 종놈이 아니라 떳떳한 양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목을 가다듬음 소인이 이제 정말 양인이 된 것이옵니까? 관수가 믿기지 않는 듯 몇 번이고 되묻자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누구의 종도 아니다. 다만 그만큼 짊어질 짐도 무거워졌음을 잊지 말거라. 예, 마님 소인 목숨을 다해 이 땅을 일구어 보이겠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고을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갈투성이인 그 가파른 비탈밭을 사들이는 두 사람을 향해 저마다 한마디씩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저 여인네가 정신이 나갔나? 저런 돌밭을 쓰겠다고 사들인단 말인가? 필시 손해볼 짓을 한 것이지. 저 밭에 농사 지어본 사람이 지금껏 아무도 없었네. 우리 할아버지 대에도 저 밭은 버려진 땅이었다지. 칠성인의 안악과 억척인의 노인은 밭두렁에 서서 혀를 끌차며 그리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관수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다음날 새벽부터 곧장 괭이를 둘러매고 밭으로 나섰지요. 동트기 전 컴한 새벽 공기 속에서 관수의 괭이질 소리만이 홀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슬에 젖은 잡초가 발목을 휘감고 차가운 새벽바람이 옷깃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관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관수는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부터 시작해가지다 못해 달리 혼이 떠오를 때까지 관수는 오로지 괭이질에만 몰두했지요. 돌멩이를 하나하나 골라내고 억센 잡목의 뿌리를 손으로 캐내다 손톱이 갈라지고 피가 맺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관수는 이를 악물고 자리를 뜨지 않았지요. 관수가 밭에서 끌어올려 한쪽에 쌓아둔 자갈더미는 며칠 지나지 않아 나지막한 돌담 하나를 이룰 정도로 높이 쌓여갔습니다. 이보게 저 사람 좀 보게나 벌써 사흘째 저러고 있네.
참으로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 독한 것인지 모르겠네. 그려. 저러다 몸이 상하지? 미련하기는 뭐가 미련하단 말인가? 저리 우직하게 파고드는 사람을 내 처음 보네. 마을 사람들도 그 돌담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관수의 손바닥은 갈라지고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이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밭두렁까지 손수 찾아와 건네주는 숙한 사발이면 관수는 아이처럼 맑게 웃어 보이며 다시 괭이를 잡았지요. 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오늘은 어제보다 2배는 더 갈아엎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자, 우선이 숭늉부터 한 사발 들이켜거라. 목부터 죽이고 다시 일하려 묻나. 예 마님 헌데 마님도 이리 손수 나오시니 소인이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몸 하나 편하자고이 밭을 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도 힘닿는 데까지 거울 것이다. 부인 역시 사대부 가문의 대갓집 며느리라는 체면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비단신 대신 집신을 신고고 손으로 씨앗을 뿌리고 흙을 다지며 관수 곁을 지켰지요. 처음에는 호미질 하나 서투르기 짝이 없어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일쑤였지만 부인은 점차 익숙한 손놀림으로 밭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여름날 타 들어가는 떼약 아래도 2 사람은 쉬지 않고 밭이랑을 넓혀 갔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어대는 한낮에도 2 사람의 괭이질과 호미질은 멈추지 않았지요.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울 지경이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웃음을 나누었지요. 마님 얼굴에 흙이 묻으셨습니다. 관수가 서투른 손길로 부인의 뺨에 묻은 흙을 털어내주자 부인은 잠시 멎은 되슴 지었습니다. 내 손도 온통 흙투성이면서 무슨 소인 손이야 원래 흙 만지는 손이 아니겠습니까? 관수의 그 소박한 대답에 부인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보다 함께 흘리는 땀방울이 더 소중한 것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기 전 어느 날 밤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애써 말려둔 곡식이 젖을세라 2 사람은 한밤중에 뛰쳐나가 멍석을 서둘러 덮고 또 덮었지요.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정작 2 사람은 곡식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마주보며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마터면 애써 지은 곡식을 다 버릴 뻔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가늘이 그래도 우리를 보살피시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해가 바뀌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그 돌밭은 어느새 황금빛 곡식이 넘실대고 주먹만 한 3이 가득 들어찬 비옥한 노다지 땅으로 변해 있었지요. 첫 수확을 거두던 날 밭두렁에는 잘 익은 수수를 베는 소리와 콩타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 저 돌밭이 일이 될 줄 누가 알았단 말인가? 내 평생 농사를 지었어도 이런 광경은 처음 보네 그려. 마을의 늙은 농구는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관수의 뛰어난 노동력과 부인의 치밀한 살림꾼 수환이 만나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땅을 옥토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지요. 관수는 그 해번 돈으로 고을의 가난한 칠성인네와 억척인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니 관수 양반이 우리한테 어찌 이런 귀한 쌀을 칠성인의 아나의 눈물을 글썽이며 쌀가마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배고픈 서름만큼 서러운 것이 없지요. 소인도 겪어본 일이라 아는 것뿐입니다. 관수의 그 담담한 대답에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저 사람 처음엔 미련한 줄로만 알았는데 참으로 속이 깊은 사람이었구먼. 그러게 말일세.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았던 게지. 부인은 밭일에 지친 관수의 이마에 맺힌 땀을 옷소매로 닦아주며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사무라져 있음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함께 고초를 겪어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정이었지요. 2 사람의 피와 땀으로 일군이 작은 농장은 소문이 퍼져나가며 어느덧에서 가장 큰 대농장의 기틀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도망길에서 시작된 이 인연이 이제는 돌반 위에 황금빛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으니 세상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새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 관수와 윤씨 부인이 일군 농장은 수천 평의 기름진 전답으로 넓어져 있었지요.
한때 돌멩이만 무성하던 그 비탈밭이 이제는 고을에서 가장 큰 대농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으니 사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커다란 기와집이 위풍당하게 들어섰고 그 옆으로는 벼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간이 수십 채나 늘어서 있었지요. 처음 그 자갈밭을 사들일 때 손가락질하던 이들은 이제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늦추고 감탄의 눈길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것 좀 보시게. 저 큰 기와 집이 다 그 돌밭에서 나온 것이라니 참으로 세상일은 알 수가 없는 괴로세. 관수 그 사람 알고 보니 하늘이 낸 사람이었던 게지. 관수는 좋은 옷을 갖추어 입었음에도 예전 그 순박한 말투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아이들을 보면 어김없이 걸음을 멈추고 품속에서 떡이나 엿가락을 꺼내 손에 쥐어주었지요. 옛다 이거 먹고 어여 가서 놀 거라. 관수 어른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꾸벅 인사를 하고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관수는 아이처럼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한편 윤씨 부인은 농장의 살림을 빈틈없이 단속하며 곳간에 곡식 하나 허투루 나가는 법이 없도록 살들이 챙겼지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관수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그를 관수 영감이라 높여 부르며 존경을 표했고 윤씨 부인 역시 대농장의 안주인으로서 깍듯한 대접을 받았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관수를 향한 마님이라는 호칭도 이제는 서방님이라는 정겨운 부름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을과의 현관마저 관수의 성실함과 덕망을 높이 샀습니다. 향교의 행사나 고을의 구휼 사업이 있을 때마다 현감은 늘 관수를 으뜸으로 청하곤 했지요. 관수 그 사람만큼 믿음직한 이가 이 고을에 또 있겠는가? 이번 구미 배분도 그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네. 현감이 그리 말할 정도였으니 관수의 신망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지요. 그런데 참으로 재미난 것은 관아에서 가마를 보내와도 관수는 늘 마다하고 손수 집신을 쉬는 채 걸어서 동원을 오았다는 사실입니다. 소인은 걷는 것이 편합니다. 가마는 다른 어른신들 태워 들리시지요. 이런 관수의 소탈함을 두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험난한 고초를 함께 겪어내며 쌓인 두 사람의 정은 어느덧 말없이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깊은 인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관수는 종종 마당에 홀로 나와 최대감의 묘소가 있는 먼 하늘을 향해 조용히 절을 올리곤 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이렇게 대감마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부디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관수가 자신이 읽어낸 결실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이 본가에 남아있던 최장수의 사정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괴작을 잃어버린 최장수는 집문서도 땅문서도 없이 오직 손에 준 재물로만 살아가야 했는데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지요. 최장수는 기생과 투전판을 전전하며 남은 재산을 하나 둘 당진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논밭을 팔아치우더니 나중에는 집안의 세간살이까지 야금야금 팔아넘겼지요. 날이 이제 정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더는 팔 것도 빌릴 곳도 없사옵니다. 집사가 눈물을 흘리며 그리 아뢰었지만 최장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도박판에서 잃은 돈을 되찾겠다며 마지막 남은 전담문서까지 술상 위에 올려놓고 말았지요. 결국 그날 밤 최장수는 그마저도 몽땅 잃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최장수의 옛대골 같은 집은 빚쟁이들의 수중에 넘어가 대문에는 붉은 먹선이 어지러히 그어졌지요. 한때 만석군의 맏아들이라 거들먹거리던 최장수는 이제 남의 집 처마인 멍석더미에서 새우잠을 청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최장수는이 골목처 골목을 떠돌며 구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장수는 낯익은 이름 하나를 우연히 주막에서 듣게 되었지요. 이복의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저 아랫 그의 관수라는 이름의 돼지가 나타났다지. 뭔가 관수라니 그 이름이 어째 낯이구먼. 주막 주모가 옆에서 손님들 술상을 나르다 말고 자랑삼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관수 영감 말이요. 든든한 대같이 부인과 함께 거부가 되었다고 온 고을이 다 아는 이야기라오.
그 넓은 대농장이며 큰 기와집이며 아주 부러워 죽겠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요. 그 말을 들은 최장수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대갓집 부인이라는 말에 최장수는 그 즉시 그것이 자신의 아우가 아니라 바로 도망친 며느리 윤씨 부인님을 직감했지요. 그 놈이 그 종놈이 살아 있었다니, 게다가 저리 잘 살고 있다니 천벌을 받을 놈이 있나? 최장수는 이를 부드득 갈며 주먹을 움켜 쥐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미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그 얼굴은 시커멓게 일그러지고 말았지요. 최장수는 그 자리에서 당장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내 반드시 저 재산을 도로 빼앗아 오고 말리라. 그리고 저 며느리도 다시 데려와야지. 최장수는 관수를 고발할 서류를 서둘러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알거지 신세였지만 최대감의 친아들이라는 신분만큼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니 그것을 무기 삼아 관수를 무너뜨릴 셈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최장수는 품속에 고발 문서를 숨긴 채 밤길을 재촉하며 관수의 농장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탐욕과 원한이 뒤섞인 쓸을 퍼런 기운이 서여 있었지요. 한편 그런 사정을 까맣게 모르는 관수와 윤씨 부인은 보름달이 권이 비추는 그 밤 아늑한 안방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본가로 당당히 돌아갈 날이 오겠지요. 아니 부인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소인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훗날 신천 최씨 가문을 바로 세우고 당당히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조용히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이 일군이 평온한 삶을 뒤흔들 그림자 하나가 이미 이 고을 초입까지 다가와 있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래가 지난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관수의 대농장 대문 앞에 꾀죄한 옷차림의 산내 하나가 불쑥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목청을 높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지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던지 안채에 있던 하인들까지 화들짝 놀라 뛰쳐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놈들아, 문 열어라. 당장 문 열지 못할까? 대문 목책을 쿵쿵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산내는 다름 아닌 최장수였습니다. 몇 해 사이 거짓골이 되어버린 그 모른 예전의 위세와는 도무지 딴판이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을버했지요. 뉘신데 이리 소란을 피우시는 것이요. 농장 하인 하나가 대문을 열고 나와 물었지만 최장수는 그 하인의 멱살부터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뉘신지 궁금하냐? 나는 이 집안의 정통 후계자 최대감의 맏아들 최장수다. 당장 관수 그놈을 끌어내거라. 그 소란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장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자 갑자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곡을 하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이 억울한 사정을 누가 좀 들어주시오. 이 머음놈이 우리 집안의 재산과 문서를 강탈하고 내 아우되는 며느리까지 납치해갔단 말이요. 아이고 원통해서 내 어찌 살겠소? 그 동국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 중에는 사정을 아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놓고 나서서 최장수를 나무라기에는 그 기세가 워낙 사나웠던 것이지요. 마침 밭일을 나갔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관수는 최장수의 내다없는 등장과 서슬펄런 호통에 놀라 말문이 턱 막힌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우 도련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관수가 겨우 입을 떼자 최장수는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 관수에게 사대질을 해댔습니다. 닥쳐라 이 도적놈아. 내 오늘 내 놈을 관하로 끌고 가 죄값을 물을 것이다. 그때 윤씨 부인이 소란을 듣고 안채에서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부인은 최장수 앞에 당당히 마주서서 조금도 물러섬 없이 그의 탐욕을 꾸짖었지요. 도련님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관수는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었을 뿐 그 어떤 재산도 강탈한 일이 없습니다. 흙유지라니 그런 헛소리를 누가 믿는단 말이요. 관하에서 다 밝혀질 것이니 두고 보시오. 최장수는 코웃음을 치며 소매자락을 탁 털었습니다. 실은 이미 고을관화하에 재산 강탈 및 가통훼손이라는 죄목으로 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문 밖에서 포도청 포교들이 포승주를 손에 든 채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관수를 신문하기 위해 관하로 연행하겠소?
포교들의 서술벌어는 저항 한번 못해보고 그 자리에서 포승줄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수의 억울한 사정을 대강이 남아 알고 있었지만 나라의 법적 고발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선뜻 나서서 말릴 수가 없었지요. 다들 안타까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런 저 착한 관수 영감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함부로 나섰다가는 우리까지 경을 칠 수 있네. 칠성인의 안나이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하려다 옆에서 억척인의 노인이 급히 소매를 잡아 끌며 말리는 형국이었지요. 그렇게 관수는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동원에 이른 최장수는 현감 앞에서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자신이 최대감의 친아들임을 내세우며 땅 문서와 집 문서 그리고 저 대농장의 모든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라 요구했지요. 사도소인이 바로 최대감의 정통 후계자요입니다. 저 미천한 종놈이 대감마님의 유고를 틈타 재산을 통째로 훔쳐간 것이니 마땅히 소인에게 돌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감은 최장수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번에는 관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관수라 하였느냐? 저 자의 말이 사실이더냐? 관수는 무릎을 꿇은 채 어눌하지만 진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소인은 아는 것이 없사옵니다. 다만 대감마님께서 임종하시던 그날 소인에게 열쇠와 문서를 맡기시며 마님을 모시고 피신하라 이르셨을 뿐이옵니다. 모두 대감님의 유언이었을 뿐입니다. 안수의 말이 워낙 단순하고 꾸임이 없었던지라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우거렸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대로라면 관수가 꼼짝없이 누명을 쓸 반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이거나 근처 객주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만수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도를 골똘히 궁리하던 부인의 머릿속에 문득 시아버지 최대감이 생전에 미리 남겨두었던 친필 유서가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렇지. 아버님께서 생전에 이방과 주지스님께 유서를 맡겨두셨다 하셨거늘래 어찌 그것을 잊고 있었단 말인가? 부인은 밤을 새워 옛 기억을 더듬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대부 시절 알고 지내던 이후 그의 늙은 이방을 수소문에 찾아갔고 이어주지 스님이 계신 절까지 산길을 마다치 않고 올랐지요. 이방 어른 대감마님께서 생전에 어른께 맡겨두신 유서가 있다 들었습니다. 부디 그 정당성을 증명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억울하게 곤경을 치르게 됩니다. 이방은 부인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대감마님과 함께 서명하였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소이다. 이는 결코 헛된 유언이 아니었소. 부인은 이방과 주지 스님으로부터 확답을 받아낸 뒤 준비한 친필 유서와 이방의 서명 서류를 갖추어 관하의 소지 그러니까 소장의 형식으로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청원하기 위함이었지요. 현감은 그 사전에 제출된 서류와 최대감의 인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서류에 필체며 인장의 모양이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았기에 현감은 신중을 기하며 대질 신문 날짜를 잡기로 하였지요. 이 서류가 사실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대질 신문을 통해 진리를 명명백히 가리도록 하겠다. 그날 밤 관수는 관아의 차뒤찬 내실에 갇힌 채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을 부인의 아니가 더 걱정스러웠던 것이지요. 많이 부인께서 무사하셔야 할 텐데. 관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애타는 마음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 날 아침 대질 신문이 열린다는 소식에 동원뜨하게느니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많은 고을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이 기막힌 사연의 결말이 어찌 날 것인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동이 트기가 무섭게 동원뜨락은 이미 인산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고을 백성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히 들어차 저마다 목을 길게 빼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오늘이 재판이 어찌 끝날 것인지 다들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고 현감이 근어한 낯빛으로 동원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나졸들이 그 양 옆으로 갈라서 우렁찬 호령을 내지르니 그 소리의 법도의 엄숙함이 뜨락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지요. 이 자리는 진실을 가리는 자리이다. 모두 정숙히 하라.
현감의 호통에 웅성거리던 백성들도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곧이어 관수가 포승줄에 묶인 채 뜨악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고 그 맞은편에는 최장수가 기세등한 얼굴로 버티고 서 있었지요. 또 소인이 최대감의 정통 후계자임을 다시 한번 아뢰옵니다. 저 종놈이 대감마님의 임종을 틈타 재산을 강탈하고 제 아우되는 며느리까지 데리고 도망쳤으니 마땅히 법대로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최장수는 목청을 높이며 손가락으로 관수를 떼질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뜰게 모인 백성들도 잠시나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마주볼 뿐이었지요. 관수는 그런 최장수의 기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마른 어느 몸은 초라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거짓 하나 없이 맑고 투명했지요. 그 눈빛을 보는 이들은 저마다 알 수 없는 신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뜰악 한쪽에서 정갈한 아여자의 옷차림을 한 윤씨 부인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태가 어찌나 예연하던지 소란스럽던 뜰악이 순간 조용해질 정도였지요. 저 여인이 바로 그 최대감된 며느리가 아닌가? 아이고, 저리 고운 분이 저런 고초를 겪었다니 백성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부인은 최장수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곧장 현감 앞으로 걸어가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지요. 토도 소인이 미리 올린 소지에 담긴 증거를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리 제출받아 두었던 최 대감의 친필 유서를 천천히 펼쳐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동원 안에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하나하나 나직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아다들 최장수는 방탕하여 가문을 파탄낼 것이니 충직한 관수를 양인으로 삼고 가문의 재산과 며느리의 신변을 맡겨 가통을 보존하게 한다. 그 한 구절이 뜰게 올려 퍼지자 최장수의 얼굴은 삽시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며 빗걸음질을 쳤지요. 그것이 무슨 헛소리요? 그런 유서가 어디 있단 말이요? 필시 저 여편네가 위조한 것이 틀림없소. 최장수가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지만 현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들어 뜰악 한쪽을 가리켰지요. 그러자 부인의 뒤로 백발이 성한 노인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와 현감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름 아닌 관아의 늙은 이방이었지요. 도인이 바로 그 유서를 작성할 당시 대감마님과 함께 자리하였던 이방이옵니다. 이 유서의 필체와 인장은 틀림없는 대감마님의 것이며 소인이 직접 곁에서 서명을 지켜보았사옵니다. 이방의 증언이 떨어지자 뜰게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크게 일었습니다. 다들 그제야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관수 영감이 옳았단 말이 아닌가? 아이고 저 착한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 현감은 유서와 이방의 증언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최대감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유서는 어느 모로 보나 위조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마침내 현감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최장수의 고발은 명백한 무고임이 밝혀졌다. 회장수는 부친의 유지를 저버리고 남을 무고한 죄를 물어 곤장 30대에 처한다. 그럴 수는 소인이 최대감의 친아들이 온데 어찌 최장수는 다급히 매달렸지만 이미 현감의 판결은 떨어진 뒤였습니다. 나절들이 현감의 명에 따라 최장수를 형틀에 묶었고 곤장이 사정없이 그의 등짝을 내리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사또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곤장을 맞는 그 순간에도 최장수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잘못을 실토했습니다. 부모의 유지를 저버리고 죄 없는 이를 무고한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뜰게 모인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며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보에 하늘이 무심치 않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먼. 암착한 사람은 언젠가 그 값을 받는 법이지. 곤영이 모두 끝나자 현감은 그 자리에서 관수를 향해 손수 몸을 일으켜 다가갔습니다. 관수의 포승줄을 풀어주라 명하며 그의 충직함과 부인의 지혜를 크게 치하했지요. 관수야, 내 그동안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구나. 내 충직함은이 고을에 귀히 될 만하다.
셋도 감사하옵니다. 관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연신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지요. 관수는 관할을 나서며 윤씨 부인에게로 다가가 그 손을 꼭 부여잡고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인 아니 마님 덕분에 소인이 이리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토록 진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기에 하늘도 우리를 도운 것이 아니겠느냐? 뜨악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그 판결에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큰 소리로 호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그 소리는 동원 담장을 넘어온 고을에 올려 퍼졌지요. 법적 처벌을 받은 최장수는 기가 완전히 꺾인 채 등에 남은 곤장 자국을 부여잡고 관 앞 밖으로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때 만석군 가문에 맞아들이라 거들먹거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초라하고 볼품없는 산내 하나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관수와 윤씨 부인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동원뜰하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초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 되어 있었지요. 곤장을 맞고 기가 완전히 꺾인 최장수가 관 앞 밖으로 초라하게 사라지던 그날 관수와 윤씨 부인은 뜰하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온갖 고초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지나간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것이옵니까? 관수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묻자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관수야, 이제 우리가 그리도 바라던 그날이 온 것이니라. 그날로부터 며칠이 흘러 보름달이 서서히 기울어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관수와 윤씨 부인은 그동안 일군 대농장의 재산을 차근차근 정리하여 마침내 그리운 예쁜가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짐수레에는 곡식과 세간살이가 가득 실렸고 그 귀로는 두 사람의 성실함을 보고 따라 나선 일꾼들 여럿이 함께했지요. 마님 저 앞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옛가 아니옵니까? 관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우어진 옛이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서 있었습니다. 한때 만석군 가문의 위세를 자랑하던 그 집이 몇 해 이토록 쇠락했다는 사실에 부인은 가슴이 저리 되졌지요. 아버님께서 이 꼴을 보셨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 부인이 나지막이 탄식하자 관수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앞장서 나섰습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소인이 다시 이 집을 예전처럼 번듯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날부터 관수와 윤씨 부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택단장에 매달렸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마당에 무성하던 잡초를 뽑아내고 뒤틀린 대들보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웠지요. 안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이 하나씩 생기를 되찾아갔고 윤씨 부인은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정갈하게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자 잡초가 무성하던 그 고택은 몰라보게 깨끗이 단장되어 옛 유용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새로 짠 신천 최씨 종가라는 현판이 당당히 걸렸고 텅 비어있던 곳간에는 다시 쌀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지요. 이복에 저 집 좀 보시게나 몇 달 사이 사람 사는 집이 다 되었네 그려. 관수 영감내외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일세. 저 패가 나 다름 없던 곳을 저리 살려 놓다니 마을 사람들은 옛을 지날 때마다 저마다 감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관수는 최 대감의 유증에 따라 가문의 정통 승계자이자 안주인 윤씨 부인과 정식으로 전통 혼례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마님이라 부르며 지켜왔던 그 아득한 거리가 이제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음으로써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콜레날 아침 대청마루에는 원 한 쌍이 수놓인 병풍이 둘러쳐지고 청실이 곱게 올려진 혼례상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일가친 척들과 고을 백성들이 마당 가득 모여들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러 몰려들었지요. 아이고 저 두 사람 참으로 잘 어울리는 구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딱 저 두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 싶으. 관수는 새랑의 예복을 갖춰 입고 콜레상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투박한 무명옷과는 달리 곱게 달린 비단옷을 걸쳤음에도 그 얼굴에 담긴 순박한 웃음만큼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지요. 윤씨 부인 역시 붉은 원삼의 족두리를 쓰고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얼굴로 관수 앞에 마주섰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인 소인이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평생을 다해 부인을 모시겠습니다. 교배례를 마치고 술잔을 주고받는 그 순간 마당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우렁찬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수는 그렇게 가문의 당당한 주인이 되었고 윤씨 부인은 시아버지의 뜻을 완수한 가문의 안주인으로 굳건히 서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선 아직은 그림자 하나가 머뭇거리며 서성이는 것이 보였지요. 다름 아닌 최장수였습니다. 곤장을 맞은 후유증인지 다리를 절뚝거리며 옷차림은 여전히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장수는 차마를 잊지 못하고 대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인들이 놀라 관수에게 급히 알렸고 관수는 소식을 듣자마자 버섯발로 뛰쳐나왔지요. 도련님이 어인 일이십니까? 내가 무슨 나두로 자네를 도련님이라 불릴 자격이 있겠는가? 내 지난날의 죄를 진심으로 미우치고 있네. 부디 나를 용서해주게. 최장수는 관수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지난날의 죄를 빌었습니다. 관수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몸을 굽혀 최장수의 손을 잡아 일으켰지요. 도련님 이제 그만 일어나시지요. 지난 일은 이제 다 흘러간 물이 아니겠습니까? 관수 자네는 어찌 그리 마음이 넓단 말인가? 관수는 순박한 성품답답게 최장수를 매몰차게 내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작은 건너방을 내어주어 최장수가 의식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거두어 주었지요. 처음에는 부인도 걱정스러운 낯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관수의 진심 어린 뜻을 알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 최장수는 과거의 탐욕과 오만을 모두 내려놓고 관수를 집안의 어른으로 정성껏 모시며 가문의 자비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건너방에 기거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예전에 그 방탕하던 최장수의 그림자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지요. 저 도련님이 저리 변하실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람이 한번 크게 넘어져 보아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아들이 망친 가문을 충직한 이와 지혜로운 며느리가 바로 세웠다며의 이야기를 두고 전에 올렸습니다. 콜레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잔치날 밤 마당에는 넓은 멍석이 깔리고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음식과 술을 나누었습니다. 관수는 정갈 옷을 입고 마당을 돌며 손수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이웃들에게 이 일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지요. 관수 영감하니 이제 날이라 불러야겠구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소이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들 저를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관수는 여전히 겸손한 말투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관수와 윤씨 부인은 슬하에 자식들을 두었고 그 아이들을 우애 깊게 키워가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어느 고요한 봄날 관수는 홀로 최대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봉분 위로 파릇한 잔디가 곱게 돋아 있었고 묘수 앞에 정성스레 올린 술잔 위로는 따스한 햇살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대감마님 소인이 이제야 대감마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었습니다. 하늘에서라도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관수는 그렇게 오래도록 묘소 앞에 머물며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봉분 위에 잔디를 살랑살랑 흔들었고 저 멀리 산자락에는 진달래 꽃이 붉게 피어나고 있었지요.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관수와 윤씨 부인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인연이지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모습 하나가 오직 진실한 마음 하나로 무너져 가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 말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지킬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모래성일 뿐이지요. 죄 대감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그 안목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보다 우직한 진심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주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관수처럼 우직하게 자리를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최장수처럼 눈앞의 욕심에 흔들려 본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되는 법이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